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설정된 건이 있어서요. 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윤정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제 명의로요? 싱크대 앞에 서 있던 그녀의 손에서 행주가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접시 위로 행주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정숙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업무 처리용 낮고 고른 목소리.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 동안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또 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일 오전의 골목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느린 걸음으로 지나치고 아랫집 강아지가 짧게 짖다 멈추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정숙의 발바닥만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 그 단어 하나가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박동진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유통회사는 10년 넘게 이어온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게 직원 대여섯 명과 함께 조용히 굴려온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회사의 공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올라간 곳도 없었고 명함 한 장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고 재고 정리부터 거래처 청구서 확인, 월말 세금 신고 준비까지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정숙의 손이 먼저 닿아 있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했고 없어도 찾아서 했습니다. 그것이 3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집을 떠나는 동안 정숙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계약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와 말 한마디 없이 저녁을 먹던 날도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해 자재 대금을 떼인 날도 정숙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장부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쌓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이라니.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보증을 섰지?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러나 곧바로 다른 생각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동진 씨가 급하게 부탁했던 서류들, 세금 신고 마감일에 쫓겨 빠르게 확인했던 페이지들, 뒤쪽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던 기억 몇 가지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숙은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쪽 햇빛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비어있는 평일 오전이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55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몸에 배어있던 고요함이 오늘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한 금액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것이 정숙의 이름으로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담보 설정이 아닌 연대보증.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 정숙은 그 개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회계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는 사람이 있는 세상과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거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금이 갔다는 것을. 균열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구두를 현관에 놓고 넥타이를 풀면서 부엌을 향해 습관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밥 됐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놓여 있었고 밥은 뜸이 들어 있었고 국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부엌 벽을 등지고 서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동지는 냉장고를 열다가 아내의 시선을 느끼고 멈추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숙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정숙은 남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던 사람이 그것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식탁 위의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진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년이 그런 말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목구멍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 고르는 척 손을 뻗으면서도 눈은 멀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과 나눈 이야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습니다. 동지는 회사 운영이 좀 어렵다. 잠깐 자금이 막혔다. 금방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이 보증 서류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은 걱정 말라고. 걱정 말라는 말이 걱정을 지워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더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시장 안쪽 젓갈 가게 옆 좌판에서 한순례 어르신이 부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을 그냥 지나치려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순례 어르신은 이 시장에서 40년 넘게 나물과 제철 채소를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정숙이 이 시장을 드나들기 시작한 20여 년 전부터 매 계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안 좋은 일 있었나? 낯빛이 그래. 정숙이 무어라 답하기 전에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웃어 넘기려다 그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부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다. 단정하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나지막이 꺼내놓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소 가격을 물어보는 척하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말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정숙의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정숙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부엌으로 갔다가 또 서재 앞으로 왔습니다.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척 지내는 것과 알면서 지내는 것은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두 번째 폰을 쓴다는 것을 정숙은 언제부터인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회사 폰이라고 했습니다. 잠금 화면에 손이 닿는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동진이 원래 폰에는 잠금을 걸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였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최근 촬영 파일 중에 문서 사진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를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대출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6달 전. 금액은 은행에서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란에 찍힌 이름 윤정숙.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는데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갖다 쓴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서명 옆에 찍힌 도장 모양도 정숙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두 번째 서랍. 예전부터 서류 보관함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있었습니다. 서류 보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봉투, 접혀 있는 종이 몇 장. 정숙은 그것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는 박동진과 이명자 공동. 날짜는 석 달 전. 이명자. 정숙의 25해 친구. 남편 회사 회계 일을 도우면서 가까워진 사람.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 같이 가던 사람. 어머니 기일에 전화를 해주던 사람. 정숙이 힘들다고 말하면 제일 먼저 듣던 사람이 명자였습니다. 명자가 힘들다고 말하면 제일 먼저 받아주던 사람도 정숙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그 소리뿐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 같아서 없던 일처럼 돌려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것은 다시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서재 문을 닫고 나오는 동안 발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어제도 이런 햇빛이었고 30년 전에도 이런 오후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청구서가 오면 분류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계를 해온 사람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숫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 남편 서재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정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진이 바쁠 때 부탁해서 파일을 정리해 준 적이 있었고, 그때 입력하는 것을 도와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회계 파일 폴더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직접 만들었던 분류책에 그대로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가득한 숫자들을 읽는 것은 정숙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버려서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정규 거래 외에 이름 없는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12번. 총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명의 날짜가 붙은 것들.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스캔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사업 등록 신청서처럼 생긴 문서였습니다. 상호명은 낯설었지만 공동대표자란에 적힌 두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동진, 이명자. 법인 설립 준비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8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닫지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규칙성이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상 어딘가는 여전히 제 리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명자와 나눈 대화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요즘 동진 씨 회사 어때? 그 말이 안부 인사처럼 들렸던 기억. 자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척 들렸던 질문. 남편 회사 도와주는 것도 이제 힘들겠다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던 손길.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재조립되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약점을 파악하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간 계좌를 역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입출금 내역 파일 하나가 숨겨진 폴더 안에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평범한 날짜였지만 내용 안에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글씨로 전자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노트북을 껐습니다. 서재에서 나오기 전에 정숙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사진 액자. 결혼 2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진과 정숙, 그리고 어린 두 아이.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분노가 치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녁 내내 정숙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도 식탁을 차렸고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진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틀었고 뉴스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생각 하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30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손에 쥔 메모지를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계좌번호,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대출 보증, 이 모든 것이 연결된 그림을 정숙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야 화를 낼 수 있는데 정숙은 동진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새벽 2시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얼마 남지 않아 맑아질 하늘. 그 하늘 아래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압류 통보는 우편으로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배달부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숙은 이미 직감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들이 차례로 도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주소가 찍힌 종이 위로 이 집의 등기번호와 가압류 신청 번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동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3번째 신호에서 받았습니다. 정숙이 가압류 이야기를 꺼내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왔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숙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사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뜨는 것을 정숙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그 말이 비난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이 설명하려는 말이 아니라 닫아버리는 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의 끝이 그 네 글자였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중간 사이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펼쳐놓고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넣었습니다. 겨울 카디건, 여벌 바지, 속옷, 양말. 그러다가 멈추었습니다. 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전화 좀 받아줘. 읽힘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것인지 전화기를 꺼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캐리어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채웠습니다. 통장 2개, 도장, 신분증, 예전에 정리해 두었던 계약서, 사본 파일 하나, 남편 회사 회계 파일을 USB에 담아두었던 것이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명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봄에 함께 갔던 나들이, 도시락을 싸갔고
강변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명자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이 들면 좋겠다. 그때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표정조차 어느 것이 진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다. 순례 어르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이 든 분의 삶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예언보다 더 정확한 것.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의 말. 정숙은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채운 방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키우던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오래 물을 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고 해서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 식물을 보면서 정숙은 잠깐 멈추었다가 화분을 창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살아있으라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울면 안 된다고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목적지를 물었고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머릿속에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름 모를 농촌 지역 노선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한번 지나쳤던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멀고 작은 곳, 아무도 정숙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곳,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 뒤 출발이었습니다. 정숙은 터미널 안 작은 분식집에서 국수를 시켰습니다. 먹는 동안 눈물이 한 번 날 것 같았습니다. 국물간이 맞아서였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갑자기 서러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터미널이라기보다는 간이 정류장에 가까웠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마켓 옆 공간에 버스 한 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노선표 하나가 낡은 철제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린 사람은 정숙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나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풀냄새가 났고 저 멀리 논 가장자리에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숙소를 잡은 것은 마을 안쪽 작은 민박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특별히 묻지 않았습니다. 방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좁은 침대와 낮은 탁자, 그리고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논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와 다른 냄새였습니다. 더 무거웠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정숙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통장 잔액, 아직 쓸 수 있는 카드, USB 안의 파일들, 그리고 30년의 경력. 이름 없는 경력이었지만 남편 회사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눈, 거래처 명세서 한 장만 봐도 자금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 그것은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논이 많았고 밭이 있었고 비닐하우스 몇 동이 마을 바깥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전 햇빛이 밭 위에 얹혀 있었고 간간히 트럭이 지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숙을 보면 잠깐 시선을 주다가 곧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걷고 민박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창문을 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문자가 몇 개 왔습니다. 동진에게서 온 것들이었는데 어디 갔냐, 연락해라 라는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을 안쪽 도로를 따라 걷다가 큰 창고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연우 농산물 가공.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창고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을 지나치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직원 구함, 포장 선별 작업, 경험 무관. 정숙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창고 한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칸막이 하나로 구분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현우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표정이 많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이 구인 공고 보고 왔다고 하자 그는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물었습니다.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0대 중반, 회사 회계 및 서무 경력 30년. 현우는 기록하던 펜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회계 경력이 있으세요? 정숙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업 라인을 설명하면서 그는 군더더기 없이 말했습니다. 포장 라인, 선별 기준, 납품 일정. 걷는 속도도 빠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메모할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에 사무용 책상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증, 납품서, 입출고 기록. 그것을 보는 순간 정숙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서류들이 분류되지 않은 채로 섞여 있었습니다. 날짜 순서도 거래처 분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부 정리 해보시겠습니까?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창고 안 서늘한 공기 속에서 심장이 잠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말.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받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30년 동안 일했지만 그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요청받은 것이었습니다. 필요해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공장에 나갔습니다. 오전은 포장 라인 작업을 했고 오후에는 밀려있는 서류 정리를 맡았습니다. 쌓인 영수증들을 날짜별로 나누고 거래처별로 묶고 입출고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빠진 증빙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고 금액이 맞지 않는 항목은 표시해 두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손이 바빴습니다. 손이 바쁘면 다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을 자주 들여다보았지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2잔 타와서 한 잔을 책상 위에 놓고 가거나 납품 관련 서류 하나를 가져와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정숙이 발견한 오류를 말하면 짧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째 저녁 서류를 정리하다가 정숙은 납품 계약서 한 묶음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통업체와 맺은 계약서인데 단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모를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거래처별 단가를 비교해 보면 특정 업체 하나만 유독 낮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 현우에게 가져갔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일했는지 아세요? 정숙이 계약 날짜를 짚어주었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셨네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숙의 가슴 어딘가에 단단히 닿았습니다. 꼼꼼하다는 말, 자신의 눈이 맞았다는 것, 누군가의 사업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것. 정숙은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처음이어서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잊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것이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저녁길에 정숙은 마을 앞 논둑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벽 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 섞인 저녁 공기. 정숙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집은 가압류 중이었고 남편과는 말이 끊겼고 명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둑 위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끝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도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작고 흔들리는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공장 일이 2주를 넘어가면서 정숙의 하루는 리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챙겨주는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고 걸어서 20분 거리의 공장에 도착하면 7시 반이었습니다. 포장 라인이 돌아가기 전에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 전날 정리해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목록을 만들었고 납품 일정과 재고, 현황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정숙이 정리한 자료를 매일 아침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짚어주는 일보다 잘된 부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정숙에게는 오히려 더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보다 자신이 한 일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단단한 인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공장의 유통계약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발견했던 단가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류를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거래처별로 분류하면서 특정 유통업체 하나가 계약 갱신 때마다 조금씩 조건을 바꿔온 것이 보였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이었는데 실제로 물량이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늘리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납품 기록에는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낮은 단가로 물건을 주면서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물량은 받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정숙은 2년치 거래 기록을 모두 꺼냈습니다. 하루 이틀 저녁을 더 써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 조건, 실제 납품량, 단가 변동 내역. 숫자들이 줄을 서자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공장이 얼마를 손해봤는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불합리하게 바뀌었는지, 현우에게 가져갔을 때 그는 표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안경을 꺼내 쓰고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정숙은 옆에 서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네요. 현우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정숙이 사흘이라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의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현우가 직접 했습니다. 정숙이 만든 자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통업체 측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2년치 납품 기록을 숫자로 제시하자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새 유통처를 찾아야 했지만 현우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계약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한번 끊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정숙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민박집 주소로 온 등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법원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채권자 측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채무 문제가 정숙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방 탁자 위에 펼쳐놓고 오래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뜻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것은 역시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쪽이 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에게 오후 시간을 빼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묻지 않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법률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 안쪽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져온 서류를 꺼내 놓으면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이 설정된 경위, 서명 당시의 상황, 자신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상담사는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되물었고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명 당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면 보증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다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계약 당시 상황, 서류 전달 방식, 남편이 어떻게 서명을 받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정숙은 차에서 내리는 것처럼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 서재 서랍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늦가을 들판이 넓었습니다. 별을 벤 자리가 허하게 남아 있었지만 흙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도 없어진 것이 아닌 자리. 정숙은 그 들판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이 거쳐나간 것 같지만 자신이라는 자리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나쁜 건 때문이었지만 정숙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네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뒤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 중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을 읍내 인쇄소에서 뽑았습니다. 남편 회사 회계 파일, 자금 이동 내역, 명자와 공동으로 준비했던 법인 설립 서류 사본, 그리고 정숙 명의 보증 설정 시기와 법인 설립 준비 시기가 겹치는 것을 정리한 표, 밤을 2번 새워 만든 자료였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보여야 할 것 같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돌아왔을 때 그 옆에 나이든 남성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면서 정숙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증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설명받았냐고, 계약 날짜에 정숙이 어디에 있었냐고, 서명이 직접 한 것이냐고. 정숙은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동진이 서류 여러 장을 들고 와서 빠르게 확인받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은 것이 기억났지만 그것이 보증 계약서인 것은 몰랐습니다. 다른 세금 서류들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보증 계약에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계약서를 다른 서류 사이에 섞어 서명을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다만 그것을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정숙은 자신의 핸드폰 문자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동진에게서 온 문자 중에 서류 확인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서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법률지원센터에서 공식 상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작은 것 하나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공장 쪽에서도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정리한 유통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현우는 기존 계약을 끊었고 새로운 납품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농협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협 측에서 공장 현황을 살펴보러 오는 날 현우는 정숙에게 자료 발표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현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자료를 만든 사람이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정숙은 그날 밤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공장의 생산 규모, 품목별 출하량, 단가 구조, 계절별 물량 변동, 숫자를 표로 만들고 보기 쉽게 배열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협 담당자 2명이 왔습니다. 나이 든 쪽은 과묵했고 젊은 쪽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정숙은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장부를 들여다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말로 풀어내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해당 페이지를 찾아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돌아간 뒤 현우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숙은 요청받은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문자 내역, 회계 파일, 자금 이동 기록.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남편과 명자 사이의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정숙 명의로 보증이 설정된 시기와 2사람이 공동법인 준비를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보증금을 법인 초기 자본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료를 제출하는 날 밤 한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동진과 보낸 세월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막을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과 과거를 지우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과거를 지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보증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통보는 2달 열흘 만에 왔습니다. 민박집 방 안에서 혼자 그 서류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확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버티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날 저녁 정숙은 처음으로 혼자 막걸리 한 잔을 샀습니다. 민박집 마루에 앉아 논을 보면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부침개를 한 접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서 같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 말이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 어쩌면 진짜 용기였습니다. 농협과의 계약이 성사된 것은 정숙이 공장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현우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계약됐다고.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눈가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 조여있던 것이 한 단 풀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기존 거래처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품 물량은 2배로 늘었고 단가도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농협 측이 지역 생산 품목 확대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가공 파트너를 원했고 정숙이 정리한 자료가 공장의 신뢰도를 뒷받침했습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인력도 설비도 늘려야 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처럼 빠르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임시직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미 공장 회계 전반을 정숙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납품 계약에 따른 정산 구조를 만들고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계획을 세우고 농협 측과 주고받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현우는 그 일을 따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정숙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정숙은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회계 책임자 자리입니다. 종이는 채용 조건이 적힌 것이었습니다. 급여, 역할, 조건. 정숙은 그것을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회계 책임자. 그 단어가 눈에 머물렀습니다. 정숙윤. 회계 책임자. 자신의 이름이 붙는 자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압박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박집에 돌아와서 그 종이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급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할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공장 재무 전반 관리 및 계약 검토. 그것이 정숙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해온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우는 짧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서류에 정숙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윤정숙, 재무책임. 처음으로 명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공장 이름과 자신의 이름, 직책과 연락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종이 한 장이었는데 손에 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 무렵 현우의 어머니 한술래 어르신이 공장에 들렀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장을 봐 온다며 아들 얼굴을 보러 들렀다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정숙을 보았습니다. 현우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윤 선생님이세요. 회계 담당이시고. 어르신은 정숙을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눈이 야무지네. 칭찬인지 그냥 관찰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사람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정숙은 꾸벅 인사했고 어르신은 가져온 보자기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현우 건이랑 여기 일하는 분들 거라고. 그러면서 정숙 앞에도 작은 통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따로. 눈이 야무진 사람한테는 잘 먹어야 한다며. 어르신이 돌아간 뒤 현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민박집이 아니라 마을 안쪽 작은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머물 것이라는 것을, 올해 민박집에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솔직한 이유는 이 마을에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 없이 떠돌던 것이 아니라 발을 딛고 서는 것. 방은 작았습니다. 논이 보이는 창이 하나 있었고 부엌이 딸려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았고 월세도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쌀 한 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숙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가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새방의 첫날 밤 정숙은 창문을 열고 앉아 있었습니다. 논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평선 가까이 낮게 깔린 별들이 들판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공장 앞에 낯선 차가 세워졌습니다. 정숙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보았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은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박동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진은 공장 입구 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봤는지 사무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 아닌데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있냐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조금 우스웠고 조금 씁쓸했습니다. 동진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 정리된 파일, 정숙의 이름이 적힌 명함꽂이. 잠시 그것을 보다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명자와 차린 사업은 자금 문제로 시작 몇 달 만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빠졌고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명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다가 다툼이 생겼고 결국 각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고. 지금은 아는 사람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 동진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어렵게 말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벽 끝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동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지침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것, 30년을 살았던 방식으로.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했고,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동진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동진은 한참 동안 정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침묵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동진이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여미면서 정숙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미안하다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더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진이 차에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마을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었고 그것이 지나가도 자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30년의 결혼이 오늘로 어떤 매듭을 지었는데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자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이 닿는 바닥이 있으면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일을 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현우가 커피를 2잔 타왔습니다. 한 잔을 정숙 책상 위에 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숙은 그 말에 무언가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창문 밖에 차가 서 있던 것을 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배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장 마당에 작은 화단이 생겼습니다. 순례 어르신이 어느 날 묘목 몇 그루를 가져왔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종류라고 했습니다. 심어두면 겨울을 나고 봄에 올라온다고. 어르신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심어두고 갔습니다. 정숙은 그 뒤로 가끔 물을 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은 흙이었지만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빠르게 왔습니다. 공장은 바빠졌습니다. 농협 납품이 시작되면서 물량이 늘었고 새 인력이 들어왔고 설비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숫자들로 빽빽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납품 단가, 계절별 출하 조정. 그 숫자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와는 일하는 방식이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새 계약을 검토할 때, 설비 교체 비용을 따질 때, 내년 생산 계획을 세울 때, 정숙은 숫자를 근거로 말했고, 현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겹치는 부분에서는 말이 적어도 뜻이 통했습니다. 말없이 통하는 것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숙은 처음에 그 침묵이 무관심인지 신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친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묻고 싶을 때 물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대답이 짧아도 그 안에 성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이 마을 입구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납품 계약 검토를 마치고 나오다가 현우가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정숙이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이 걸어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 각자 시켰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현우가 처음으로 자신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그만둔 것, 어머니 혼자 두기 싫어서 고향으로 내려온 것, 공장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은 적자였던 것. 정숙은 들으면서 중간에 한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현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고.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겨울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건조하게 불었습니다. 현우가 정숙 걸음에 맞추어 걷는다는 것을 정숙은 어느 순간 알아챘습니다. 빠르지 않게, 앞서지 않게, 그냥 옆에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두 아이가 각자 내려왔습니다. 딸이 먼저 왔고 아들이 다음 주에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 쪽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날 밤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냐고. 정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끝에 마당이었습니다. 화단 흙이 살짝 부풀어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흙의 신호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화단에서 꽃이 올라왔습니다. 순례 어르신이 심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작고 흰 꽃이 먼저 피었고 그 다음에 노란 것들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었지만 어르신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이 그것을 보러 왔습니다. 공장 마당 화단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일어나면서 웃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가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을 보면서 시장에서 처음 들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다. 그 말은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은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들판 위로 퍼졌습니다. 정숙은 공장 마당에 서서 그 빛을 받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진과의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정리 중인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에 두고 온 삶의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30년이 한 계절에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알았습니다. 이 마을, 이 공장, 이 사람들, 공기와 흙과 저녁빛, 그것들이 자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떠내려가다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발을 디딘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왔습니다. 들판을 넘어온 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바람은 머물더군요. 그 바람이 나를 다시 일으켰어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현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마을 끝에서 불빛 몇 개가 차례로 켜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